네, 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유료퓨전의 이은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뉴욕 증시 29일 발표되는 PC가 최대 변수가 되겠죠. 네, 뭐 PC가 가장 큰 이벤트긴 한데 근데 CPI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CPI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CPI와 차이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세부 카테고리 물가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뭐 경제 지표 발표는 PC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주목받을 만한 건 없고요. 오히려 뭐 실적에서 뽑아보자면 이제 세일즈포스와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제 둘 다 고객 관리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회사고 세일즈포스는 스노우플레이크 역시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 관리 분석 이런 툴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또 이제 AI 쪽에 묶여가지고 과연 이 AI 테마가 이 실적 이 향상에 영향을 줬을 것인가? 왜냐면 이제 직접적인 AI 기업은 아니지만 AI를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물결이 거기까지 갔을까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경제 지표보다는 개별 기업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거시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하나하나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이번에 오늘 소개해 주실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 상승은 지속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죠. 그쵸. 켄 피셔 하면은 뭐 전설적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네. 빌리 피셔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PSR 많이 쓰잖아요. PSR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뭐 항상 하는 얘기, 뭐 중간 선거 있으면은 뭐 시장 좋다, 대통령 선거 있으면 시장 좋다. 이것도 만든 사람이 켄 피셔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긴 사람이고 대가답게.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거는 이 상승장을 제일 먼저 맞춘 분이죠. 2022년 10월 이제 한창 하락할 때 이제 하락 끝났다. 지금부터 상승 시작이다. 올라간다. 이제 상승장이다라고 아주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화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나 올해 또 어떻게 볼까 내년까지 어떻게 볼까 보니까 아 올해 뭐 시원하게 쭉쭉 차고 오른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5년도 쭉쭉 시원하게 잘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여러 가지를 댔는데 뭐 금리 영향이 이제 더 이상 크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니까 시장이 과열 상태가 아니다. 이제 뜨거워지려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를 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도 상당히 좋은 호재고 그리고 최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 빼면은 뭐 있냐 시장에 AI 빼면 뭐 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불안하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요거 이들이 무너지면 주시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사상 누각 같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인데 이거 역시도 아니, 오히려 좋은 거다 이거. 라고 굉장히 또 재밌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또 신고점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지수들이. 뭐 재밌는 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신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이 신고점 갱신도 앞으로 뭐 신고점 갱신했으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간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들을 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승의 근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이 부분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영향이 축소될 것이다. 지금 금리 이야기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 금리는 영향이 어떻게 축소된다는 포인트입니까?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주가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금리 때문에 장이 한번 하락을 하면은 이제 그리 반등을 할 때 금리가 같이 올라도 더 이상 영향을 안 준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통계치로 보면.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오르면 이제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22년 10월이 이때부터 이제 뭐 캐피셔가 상승장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한창 금리를 올리던 시기였어. 그래서 그때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 이 CPI 쇼크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은 뭐 휘청했지만 다음날 뭐 바로 회복하고 그냥 다시 뭐 무섭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뭐 5월에 내릴 거다, 6월에 내릴 거다 이제 금리 예상이 점점 밀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예상이 빗나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맥락과 동일합니다. 더 이상 금리에 그렇게 휘청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금리가 경제와 실적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S&P 500에 이제 4분기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4분기에 이제 한마디로 마진이죠. 순이익률 그래프인데요.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리고 뭐 2024년 역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건 이제 좀 섹터별로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실리콘밸리 대량 해고 사태가 엄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장이 좀 휘청하니까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게 IT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IT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니까 마진율이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빨간 원으로 표시된 게 이제 그 IT 기업들의 이제 마진율인데 한마디로 기업들이 이 고비용 구조에 고금리를 위한 고비용 구조에 적응을 했다는 거죠. 적응이 다 끝냈고 이제 마진이 다시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경제나 실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못 주고. 그래서 캠피셔는 이제 금리 뭐 6월 내리는 것도 틀리고 7월 밀리고 이래도 아주 크게 코스가 빗나가지 않는 한 금리는 더 이상 영향을 못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요즘 너무 시장 과열된 거 아니야 하지만 P로 판단을 해야 된 거는 아니다. 결국 뜨겁지 않은 시장의 온도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요즘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시장이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지금 뭐 P가 20 비싸다 했는데 25도 비싸다 지금 27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S&P 500이. 비싼 게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쵸.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싸다고 판단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캐피션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P 자체가 모순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P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제 TTM, Trailing 네. 12 Months라고 이제 지난 12개월의 실적을 토대로 그걸 이제 PE가 이제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분모 근데 그거를 이제 순이익을 지난 12개월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K 레이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실적에 좀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평균치를 내는 방법이 있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포워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치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돈을 한 이 정도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 자체가 모순이 다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가 자체는 이미 선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 선반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적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은 당연히 이미 다 선반영이 끝났고 이제 앞으로 실적을 선반영을 할 텐데 당연히 이제 TTM이나 K 레이시오 같은 거는 과거 실적으로 따지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포워드라고 해도 우리가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이라고 해도 지금 그 실적 전망이 과거 실적 전망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을 보시면 재밌는 게 매크로 환경이 조금 변하거나 이 기업들 가이던스가 조금 변하고 잘 나오고 이러면 바로 수정 들어갑니다. 수정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P에 E가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 건 모순이고 그리고 P가 20을 넘든 25를 넘어도 장이 잘 나갔던 게 역사적으로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장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꺾였고 장단기 금리차 꺾였고 뭐 이렇게 되면 뭐 100% 지금까지는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데 캠피셔는 이 100% 지표가 이번엔 틀렸다. 침체가 안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가, 장단기 금리차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10가지를 이제 계상해서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게 한 비율로 따져보면은 한 40%, 45%가 제조업 비중이 큽니다. 경기 선행 지표에. 근데 지금은 우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뭐 기타 IT 비중이 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우리 변한 경제 환경을 반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는 그런 면에서 틀렸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꺾이면은 침체가 온다고 하는 게 장기 금리는 이제 대출 금리는 장기 금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예금 금리는 단기 금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대출로 버는 돈이 더 커야지 예금 금리보다 예금으로 그쵸. 고객들한테 주는 돈보다 그래야지 은행이 장사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마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 이 예금 금리가 올라오니까 대출 금리 낮아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이 이제 이윤이 없으니까 지갑을 닫거든요. 아, 대출해주지 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가 오는 건데 근데 요번에는 그 현상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게 이제 미국의 예금 금리랑 국채 금리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제 왼쪽 빨간색 박스가 이제 미국의 각종 예금 금리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이 국채 금리를 나타낸 건데 보통 이제 금리를 올려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 금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왼쪽 박스를 보시면 예금 금리가 소수점이지 않습니까? 0.07%, 0.4%, 66%. 근데 이 이유가 지금 예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이 고객들 이미 예금 많이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우리가 예금 진짜 더 줘야 되나? 우리 이미 그지. 차고 넘치는데 예금이? 그래서 안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은행이 이제 이 예대 마진이 줄어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 계속해서 뭐 정상적으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캡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프트 랜딩 없다. 근데 그게 안 좋은 의미 없다가 아니라 아니 랜딩할 게 없는데 무슨 소프트 랜딩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 연간 GDP 성장률을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연간이거든요. 20년, 21년에는 완전히 지금 뒤틀리지 않았습니까? 경제 하나가 굉장히 올랐다 이랬는데 최근 이제 22년 GDP 성장률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치랑 비슷하다는 게 이제 그래프에서 보이실 겁니다. 캡처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왜곡이 왔던 거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간 거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경착륙이니 언착륙이니 착륙 자체 할 필요 없다. 이게 비행기 잘 날고 있는데 무슨 착륙을 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거의 뭐 상승장은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신고가를 갱신했다면 오히려 더 올랐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럼 이번에 상승장이다. 그럼 상승장에서는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올해 좀 해볼 만한 시장 같은데요. 그렇죠. 햄스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신고점 갱신해서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걱정하지 호재다. 말아라.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상승장을 쭉 보면은 모두 뭐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은 전고점을 다 갱신을 하더라. 신고가를 갱신을 하더라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장 한번 뚫으면은 오히려 강한 더 상승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하락장이 경기 침체를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침체 와중에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다시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 주식이 반등을 하는데 근데 요번에는 하락장이 왔죠. 22년에. 근데 23년에 반등을 했습니다. 23년에 침체 안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 침체를 동반하지 않은 하락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마일드한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신고가 갱신하면 하락장 그냥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장이 전고점을 뚫으면은 한 평균 1년 정도 혹은 1년 이상 지속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신고가 갱신을 굉장히 좋게 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전고점을 부근에 오면은 대부분이 다 팔아버린다. 불안해서요. 그렇죠. 왜냐면 나 이제 이 손실 보전 했는데 이제 나 원금 찾았는데 여기서 파는데 안타깝다.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 줄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M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승은 사실 모든 종목들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보다는 M7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들이 무너진다면 전체 지수가 빠질 수도 있기에 두렵다라는 측면에서 불안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불안한 요소가 아니라 호재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S&P 500에서 상위 10개 주식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상위 11번째부터 50번째 주식의 수익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주식이 주황색 그래프인데 지금 이 갭이 엄청 커지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닷컴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보다도 이 갭이 커졌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불안해하죠. 아이고 M7이 뭐야? 엔비디아 무너지면은 이거 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고 요새는 얘기를 뭐. 하고 있는데 캠피셔는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집중되는 건 좋은 건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중도 자체가 높은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거는 왜 집중도가 높은지 그리고 집중도 높은 게 한 3에서 30개월 지속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집중도가 높은 이유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번에 집중도가 높은 이유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요번에 M7 주식에 다 몰렸던 거는 작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계속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이
22년 하락장이었고 23년에 사람들이 상승하는 거 많이 못 믿었고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이랬으니까 안전한 주식에 몰렸다는 거죠. 아이 그래도 AI는 가는데 챗GPT 이렇게 나왔는데 AI 가는데 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이 안전한 주식에 다 몰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전한 주식에 몰리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침체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집중도가 낮아지면서 이 물결이 다른 섹터로, 다른 주식으로 퍼진다. 요게 이제 상승장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캠피셔 같은 경우는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이제 가치주로 전환되는 이제 시기가 온다. 보통 상승장 후반, 중후반쯤에 이제 성장주가 초반엔 주도하다가 후반에는 가치주가 주도하게 되는데 그때쯤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높은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집중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엔비디아 이거 무너지면 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높은데 침체가 와가지고 엔비디아마저 꺾이면은 이제 망하는 건데 근데 침체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캠피셔는 침체 안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지금 집중도가 높은 거는 오히려 상승장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요소가 대선인데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었을 시기에는 뭐 장이 좋았다,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고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각각 집권했을 때 수익률이 다르다고요. 네, 역사적으로 뭐 대선이 있는 애는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이 상승 패턴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집권일 때 이제 중간 선거, 이제 대선이 있던 해는 이렇게 보통 이게 꾸준히 이렇게 예쁘게 잘 올랐고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할 때 이제 중간 선거가 이루어지면 그때 좀 이 변동성이 커졌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인이 쭉 올라갈 거다. 네, 그게 이제 패턴인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거라는 게 캠피셔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화당 대통령일 때는 왜 변동성이 생길까요? 왜 생기는 거죠? 왜 생기냐면은 트럼프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뭐 맞다고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민주당은 조금 더 정부 규제를 많이 하고 조금 이 큰 정부를 지향을 하고 네. 공화당은 이제 친시장, 친기업적이니까 공화당이 그래도 시장과 기업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중간 선거가 되면 공화당 대통령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 민주당 대통령인데 왜 다르다고 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시장이랑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상한 정책 해가지고 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면은 대선이라고 안 오르냐? 이게 악재가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미 안다는 거죠. 바이든 경험해봤고 트럼프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경험해봤죠. 집권을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뭐 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을 다시 하든 바이든이 연임에 성공을 하든 뭘 할지 다 알기 때문에 막상 집권하면은 불확실성이 없어서 그게 또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함정을 좀 하나 깔아주긴 했는데 대선이 있는 애는 좋은데 이제 공화당 대통령 집권 1년 차에는 안 좋더라. 25년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막상 집권하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이지 않네라고 실망을 해서 1년 차는 조금 안 좋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피셔 같은 경우도 나는 요게 조금 걸리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캠피셔는 시장을 거의 뭐 무한 긍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캠피셔 얘기에서 가장 핵심은 매크로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제 파월이 가고 엔비디아 왔다. AI다.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CPI 발표에도 장이 이제 요동치지가 않는 게
더 이상 매크로 이슈가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이제는 AI,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되고 AI 어떤 게도 신기술이 나오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이제 매크로가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매크로보다는 개별 주식 이슈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근데 다만 이 아까 그 신고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고가를 갱신을 못한 상승장이 있긴 합니다. 오. 70년대에 그 당시 이제 10년 횡보장이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상승장은 신고점을 갱신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뭔가 매크로의 코스가 크게 사람들의 생각에 코스가 아주 크게 바뀌는 거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 개별적인 좀 마이크로 미시적인 기업이나 산업 이슈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AI, 엔비디아라고 딱 말씀을 하셔서 엔비디아의 상승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라도 올라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AI 지금이라도 올라타도 되나요? 저는 AI는 그냥 테마가 아니라 역사적인 생산성 혁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주 그쵸. 뭐 있나 찾아보고 엔비디아 너무 비싼데 엔비디아 말고 딴 거 없나? 라고 찾아보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AI 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니까 이거는 AI 관련주고 요건 아니고라고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AI 산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알고리즘.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학습을 시켜야 되고 세 번째가 GPU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비유하자면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모델은 요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그 요리할 때 쓰는 재료, 그리고 GPU는 이 재료를 담는 냉장고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요리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요리법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요리법이 비슷하면은 이 재료 싸움 아니겠습니까? 스시도 결국에는 재료 싸움 아닙니까? 좋은 이 색감을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재료 싸움 하듯이 데이터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AI 하면 오픈 AI 아니겠습니까? 구글이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냉장고가 지금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픈 AI가 쓰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것도 오픈 AI GPT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구글이 만든 건데 근데 구글은 왜 이렇게 못 쫓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냉장고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오픈 AI는 지금 이 데이터를 데이터 그냥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사람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어떤 거를 학습시키고 어떤 변수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이런 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조정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리법은 다 비슷한데 우리가 물을 100ml 넣을지 150ml 넣을지 이거를 오픈 AI가 황금 비율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구글은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우리가 라면도 물 몇 미리 넣어야 될 거를 알려면은 계속해서 실패해야 되잖아. 한강물 만들었다가 완전 소금물 만들었다가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지금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GPU가 너무 없고 비싸가지고 지금 라면을 많이 끓일 수가 없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갑은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아직 갑이기 때문에 좀 간다. 근데 엔비디아 그러면은 너무 비싸니까 그럼 하차는 언제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하차 같은 경우는 정답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경쟁사죠. 암드나 이런 데서 AMD나 이런 데서 또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비중이 커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의 혁신 한마디로 요리법에 좀 혁신이 오게 되면은 그때 좀 약해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알고리즘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엔비디아 GPU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좀 그렇게 GPU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뉴스에 나오지 않는 한 엔비디아는 상당히 건강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엔비디아 언제까지 상승을 할지 그리고 언제 내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뉴욕퓨진의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